네, 지금부터 제392회 과학기술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내주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2015 세계과학 정상회의를 기념해서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세계과학 정상회의라는 주제로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송종국 원장님께서 사정으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이 좀 어려우셔서요. 바로 발표자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미래부 다자협력 담당관실의 이상훈 과장님이시고요. 먼저 이상훈 과장님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를 두 군데서 받으셨는데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 정치학 석사를 받으시고 서강대 기술경제학 석사를 또 받으셨습니다. 98년도 대통령 비서실부터 시작하셔서 2006년도 정보통신부에 옮기셔서 현재 지금 미래부 다자협력 담당관실의 과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요, 발표 주제랑 조금 다르게 한국의 과학기술 외교와 OECD 과학기술 장관 회의라는 발표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상훈 과장님을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요거죠? 예.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국제기구 그리고 국제지역협력체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다자협력과장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이번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가 개최되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외교 역량을 어떻게 더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향을 한번 또 서로 얘기들 해보고 또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자체가 또 더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또 아이디어도 또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이 오늘 회의가 마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제목에 있다시피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 외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과학기술 외교라는 말이 아마 예전보다는 틀림없이 지금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인용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일반 국민들도 과학기술 외교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동안 물론 우리 과학기술계가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은 결국은 우리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머물렀던 감이 많았고 이것이 점차 이제 정치, 경제계 또 언론계 이렇게 다 확산이 되어야만이 우리 사회 전체의 과학기술 외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국회에서 이제 과학기술 외교 포럼도 만들어지고 정례적인 회의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더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 일이 더 늘긴 했습니다만은 이분들과 함께 서로 과학기술 외교의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수준 또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데 분명히 서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 외교가 뭐냐를 가지고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과학기술 외교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영국 왕립학회에서 과학기술 외교라는 것은 정부 공공기관의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모든 국제협력 활동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단순한데 또 매우 정확한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과학기술 매개한 협력이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겠죠.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외교를 위한 과학기술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과학기술 자체를 위한 또 외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cience Technology for Diplomacy, Difference from Science Technology 이렇게.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과학 기술에 기반한 그런 정책 결정 또 글로벌 이슈에서 보다 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뭐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죠. 과학기술과 외교가 거의 뭐 서로 같이 하나의 어떤 유니트가 돼서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는 그런 뭐 외교 속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우리 여기 계시는 그 교수님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실상 저는 이제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는 작년에 미래부가 개최했던 ITU 전군회의에서 선거 활동을 직접 뛰기도 했고 또 옆에서 또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뭐 ITU도 그렇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이사회에 나간다든가 또는 국제기구의 어떤 간부 고위직에 진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 많은 그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협력을 해보면 참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대단한 발전 이런 데 대한 자부심은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의 존재감이라는 건 참 미미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 상대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고 우리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되겠습니다. 왜냐? 한국은 사실상 EU나 아세안이나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지역연합체를 구성하면서 이들 스스로가 굉장히 특별한 일이 없는 서로를 밀어주고 있고 서로의 의견을 지지해주고 있고 공동으로 아젠다를 또 이제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우 우리가 독창적이고 이런 이슈들을 이렇게 제기한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실상 그런 것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보면 우리가 어떤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특정 국가의 어떤 와 함께 동일한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발전해온 이 여정이나 과정이 미국, 일본, 중국 그 어느 나라와도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국과의 협력을 할 때에 우리한테 바라는 그런 특히 개도국의 어떤 바라는 기대가 분명히 우리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잘할 수 있는 그런 협력들의 수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어쩌면 상당히 좀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어도 과학기술 외교라든가 또는 뭐 다른 경제 문화 얘기도 뭐 충분히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조금 돌아가면 한국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사실 외교적 존재감은 이웃 국가들에게서 적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존재감을 더 키우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공감했던 거고 그것이 결국은 한국의 전체의 외교의 외교 역량의 어떤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또 과학기술의 우리 글로벌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목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과학기술 외교의 오늘날의 현 주소고 앞으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조금 서론이 깁니다만 그 경제협력 기존에 지금 국가 간의 협력이 주로 경제협력 특히 이제 남북협력이 개도국 선진국의 협력이 이제 경제협력 그다음에 극한 상황에 처한 개도국 사람들에 대한 긴급 구호 이런 쪽에 이제 전통적인 그 외교 협력이었다면 사실은 이제 모든 개도국들조차도 선진국도 물론입니다. 선진국도 뭐 잘 사는 지역이 있고 계층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선진국도 소외되고 또 저발전에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 개도국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경제 발전, 자립적인 어떤 경제 생태계 구축을 강력하게 희망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에 이제 각국 정부가 그 모든 나라가 그 어떤 경제 발전 또 나아가서 또는 그 이전에 좀 더 방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제 2008년 이후에 경제 전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이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특히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이제 일자리 실업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나라가 전 세계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가 이 벤처 창업 또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의 무엇보다도 창업에 대한 굉장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뭐 사회로 불어넣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창조경제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름만 다를 뿐이지 중남미 도미니카에서도 하고 있고 아프리카의 케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영국은 아예 뭐 테크네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나라를 그냥 기술 창업의 국가로 아주
이름을 바꾸고 있고, 뭐 미국은 아시다시피 뭐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수년 전에 공표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창조경제라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갖고 이 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현재 여건,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이것이 지난 그러니까 1997년, 98년에 그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이 IMF의 그 관리 관할을 받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다시 우리가 정말 그 위기를 극복을 하고 지금 오늘날까지 다시 재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인터넷 기업, IT를 중심으로 한 벤처 기업들이 굉장히 새롭게 생겨나고 그 기간 중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이 혁신 생태계를 경험을 한번 했다.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또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보통신도 분명히 과학기술, 기술의 한 분야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이 창업 생태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학기술의 정보통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혁신의 역량을 기반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우리나라 자체 내부에 지속적인 경제 발전, 사회 발전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현재 해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개도국하고도 같이 분명히 공유될 수 있다는 게 로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한미사이버 정책 포럼도 그랬고 ICT 포럼도 그랬고 그 이전에 몇 차례 이 포럼 또는 양자 쪽에 회의를 참가를 했을 때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어떤 그런 사례나 또 어떤 한국 정부의 정책 이니셔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과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과 질문을 토대로 이제 후속작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일단 들어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한국의 과학기술 외교 현황 그리고 이제 협력 이번 OECD 장관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전 선문에 대해서 잠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외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거의 모든 나라와 이 지금 그 과학기술 협력 체계를 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뭐 보시다시피 미주 10개국, 유럽 14개국, 아시아 또 14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그 47개국 과학기술 협력협정 47개국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 양자 협력 협정에 따라서 정례적으로 또는 비정례적으로 그 양자 협의체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과학기술 공동위원회 소위 말하는 과기 공동위원회 운행 현황입니다. 현재 29개국과 플러스 EU 와 함께 지금 이제 과기 공동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과기 공동위는 이제 경년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물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게 이제 맺고 있는 이 29개국 32과의 협력이 사실 2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게 워낙에 29개의 나라도 많고 하지만 저희가 바로 이런 OECD 과기 장관회의라든가 또는 우리 과학기술 쪽에 다자 회의가 열릴 때에 함께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자 양자 외교 노력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간 협력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0개 국가와 함께 좀 200여 개의 과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우리나라가 이 협력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금 개도국의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혁신 역량 또 개도국의 자립기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어떤 자립기반의 조성을 좀 기여를 하고자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뭐 논문이나 특허 또 학술 행사 인력 교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정량적인 저희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 외교의 성과가 뭡니까? 정보통신 외교의 성과가 뭡니까? 라는 거를 우리 예산 시즌 때마다 굉장히 소위 말해서
정규 베이스에 정규 기반의 그 성과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고민들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지금 이런 형태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공적 개발 원조 즉 ODA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기관 간 과학기술 협력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적정 과학기술 현지 거점 센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 과학기술 협력 지원은 지금 이제 협력 국가들이 보면 아주 그 저발전의 상태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거는 굉장히 시급한 사업도 있고요. 어떤 쪽은 좀 서스테이너블하게 그쪽 나라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쪽에 역량을 좀 키우는데 제고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이제 적정과학기술 현지 거점 센터는 네팔, 라오스,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각각 이제 녹색 기술 기반 창업 개발이라든가 또는 지금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연계한 두 개는 이제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 센터인데 지금 각각 물과 그다음에 공기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같이 적정 기술 보급에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저개발 개도국 중에서도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매우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특히 이 부분, 이건 ODA이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전에 공적 개발 원조를 지원받은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수원국이었고, 그런 수원국으로서 우리가 다시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을 도울 만한 저 위치에 왔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종의 저희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ODA에 특히 과학기술 ODA가 많이 늘어나도록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ODA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과학기술 ODA에 돈만 보낸다든가 또는 뭐 짧은 기간에 어떤 트레이닝만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적정과학기술 거점센터나 이런 것처럼 상당히 장기적으로 3년, 4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이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기관 간 과학 협력도 지원도 여기 현직에서 ODA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퇴 과학자분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많은 분들을 우리가 파견을 해가지고 현장에 맞는 그런 도움을 지금 지원을 주고 있고, 또 그 도움이 뭐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 현지 사정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전체 규모는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몇 가지 양자 분야에서의 이제 과기 협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다자 측면에서의 과학기술 협력도 마찬가지로 매우 이것은 뭐 가치 중립적인 외교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이 남북 관계에서 이 남북 관계를 좀 더 화해 모드로 이끄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 외교 같은 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남북 과학기술 협력도 저희가 이제 눈에 보이게 진행되는 것은 지금 없지만, 특히 이제 공개된 건 없지만 저희가 어떤 그 비공식적으로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역사 문제로 항상 이렇게 지금 다툼이 있는 일본과의 협력도 사실상 직접 뭐 외교적인 한일 정부 간의 또 고위급이 만날 때에도 역시 아마 가장 가치 중립적인 우리 과학기술 쪽이 고위 인사가 먼저 만나면서 양국 간의 협력을 또 양국 간의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가는데 첫 단추를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 과학기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다자틀에서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게 보면 저희가 지금 지역 협력체로 에이펙과 이제 아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에서는 우리 그 에이펙 영내 국가들의 경제 격차 해소와 공동 번영 협력을 위한 그런 정책 과학기술 정책 협력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아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에이펙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협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과학경제 멘토링 센터 사업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그 과학경제들, 타 지역의 과학경제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이 친구들한테 과학기술에 대한 수준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시켜주고, 또 이들에 대한 또 나중 사후 관리까지 하고, 최근에 올해부터는 뭐 상도 하나 제정을 또 해서 좀 더 에이펙 지역에 대한 우리 한국의 기여를 좀 또 홍보까지도 좀 신경을 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틀에 대해서는 지금 아세안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나라마다 사실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가 있냐면 CLMV 같은 그 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저발전의 상태에 있는데, 이들 나라의 좀 이질적인 구성으로 지금 아세안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세안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아파스티라고 하는 그 아세안의 이제 과학기술 혁신 그 이니셔티브에 저희들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 여력이 되는 분야를 지금 저기 같이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뭐 물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에너지라든가 또 농업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현재 저희들이 아세안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 쪽, 특히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아세안 혁신 센터를 뭐 구축을 하는 구상을 현재 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화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번 그 OECD 과기장관회의가 개최된 때에 아세안도 지금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초청을 해서 아세안에서 9개국, 싱가포르 제외하고 9개국의 이제 장차관들이 오시게 되는데, 이번 회의 오셔서 이제 저희가 그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과기장관회의 그 포럼을 열면서 아세안의 금방 말씀드린 혁신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아세안 국가 간에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이 이러한 아파스티의 발전에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 혁신협력센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유엔과 또 IAEA의 또 과기 협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유엔 개발기구, 유엔 프로그램, UNDP와 지금 지난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의 달성을 위해서 15개 과제를 해왔습니다. 지난 4년간. 그래서 지금 총 380만 불을 지원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UNDP에서 굉장히 그 한국의 이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 이제 물론 뭐 그 엑스포는 열립니다만 저희가 가서 이제 엑스포의 그 주빈이 되면서 한국의 그동안의 UNDP에 대한 그 기여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기울여줘서 저희들이 시간과 재원이 있으면 더 정말 파트너십을 맺고 싶은 그런 기관들도 많아서 참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스캅 산하에, 그러니까 유엔 아태 지역 경제사회 이사회인 에스캅 산하에 아태 기술 이전 센터가 있습니다. 이 인도에 있는데요. 이쪽에서 추진하는 이니셔티브에도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AEA, 그래서 이제 원자력의 평화적 활용 이니셔티브에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우리 나자통에서는 또 여러 사업들이 모든 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좀 중복이라기보다는 뭐 원소스 멀티유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내 연구기관도 마찬가지로 연구자분들이 또 여러 사업을 인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 조정 업무도 열심히 또 좀 보고 있다는 말씀,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트레이닝이라든가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엔 HFSP와 GBIF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FSP 같은 경우는 이제 Human Frontier Science Program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주로 인지과학, 생명, 뇌과학 쪽에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좋은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 지원, 또 젊은 과학자의 양성에 대한 스칼러십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현재 38명의 과학자가 가입 이후에 혜택을 받았고요.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인가요? 받은 분 중에 한 분도 또 이 HFSP에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HFSP에 지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노벨 수상자가 지금 무려 26명이나 나왔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이 프로그램이고, 이 HFSP의 첫 설립이 사실은 일본에 의해서 주도됐고, 상당 기간 동안 일본이 매년 400억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본이 세계 과학기술계의 발전, 특히 유망한 젊은 과학자들 육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걸 보고 상당히 좀 저로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일본의 어떤 그런 이런 오랫동안 지원하는 모습에 우리도 분명히 이거는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낙하선의 당시 전 총리가 리딩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금이 거의 줄질 않았습니다. 거의 줄질 않았고, 물론 조금씩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이제 비율은 예전에 뭐 한 3분의 2에서 이제는 40%대로 이제 낮았지만, 그것은 또 옆에 다른 나라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여기에 지원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질 때 항상 우리가 낸 만큼 더 리턴이 있었느냐, ROI 측면에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대원칙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지금 HFSP 같은 경우에 성공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여기에 일본이 기여함으로써 일본은 역시 국제사회, 과학기술계 국제사회에서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GBIF가 있겠습니다. GBIF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다이버시티를 기록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나중에 향후에 IPR 제작 지식재산권의 문제에 이제 어떤 기준이라든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에 소재해 있는 생물 종에 대한 기본적인 기록들을 하는데, 이 기록들이 어떤 통일된 어떤 표준에 의해서 이제 메타데이터를 형성을 해서 올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이 이 GBIF의 상당히 이 아태 지역에 지금 대표 사무실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이제 GBIF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좀 세계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자연 생태계에 급격한 지금 이상 변화가 있는데, 더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이쪽에 예산도 투입이 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많이 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소련 분야에 무기를 개발했던 과학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 않도록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또 밑에 지금 이제 ISTC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현재 한국이 회원국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OECD와의 가기 협력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는 현재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 산하 작업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5개의 작업반이 있고, 우주 포럼 같은 경우에 꼭 작업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있고, 그 위에 이제 CSTP 과학기술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회원국 간에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협의를 하고, 회원국이 이 경제사회 전체에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또 각국이 잘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분석도 하고 비교 평가도 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기술장관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과학기술장관회의는 사실상 지금 11년 만에 2004년에
OECD 과학기술장관급 회의가 파리에서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이후에 무려 11년 만에 이제 개최됩니다. 또 파리 아닌 곳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최가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시의성이 있는 때에 지금 우리가 회의를 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2015년에 지난 9월달에 SDG, 포스트 2015 SDG에 대한 전 세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고, 다음에 또 12월 달에는 또 COP21 기후변화 총회가 또 파리에서 있을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은 중요한 논의와 특히 진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 상황에서 우리 과학기술이 이러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과학기술 내부에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이고 또 이 정책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해서 OECD 장관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9일 날 세계과학기술 포럼을 해서 세계 저명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초청해서 서로 좋은 강연도 듣고 또 서로 여러 가지 정보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19일 날 또 오후에 한 아세안 과학기술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20날은 오전에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과학기술 장관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OECD 과기장관회의는 이제 오후 2시부터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 저녁 때까지 개최되며 실제 회의 자체는 대략 오후 한 4시 정도경에 마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과기장관회의가 끝나고 나면 과기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이슈들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팔로우를 할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CSTP, OECD 과기정책위원회 총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외 과학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하는 대토론회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제가 거의 생략을 하고 다만 지금 우리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회의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무슨 지금 여기 분과회의 보시면 분과회의가 6개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3번씩 해서 그러니까 3개의 분과회의가 두 번에 걸쳐서 열리는데 분과회 1번 같은 경우 혁신 전략 전체에 대한 국가 혁신 정책에 대한 정책 설계 기획 이런 쪽에 중심으로 회의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분과회 1-2에는 공공투자의 영향력 제고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회 1-3에는 오픈 사이언스와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시기 어려운 분들 모였으니까 여기도 네트워킹 만찬이 아니라 실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주제로 해서 업무 회의를 만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두 번째 본회의가 이튿날 시작되는데 전체 제목은 글로벌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 혁신이고요. 그다음에 분과에 보시면 2-1에서는 의료 분야 과학 혁신, 2-2에서는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그다음 2-3에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과학 혁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과회가 오전에 끝나고 오찬 때 마찬가지로 업무 오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책 입안을 위한 과학적 조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과학기술계의 의견이 좀 더 과학 정책 수립 기획에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의 목소리가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회의 전체 회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회의를 하는데 이 마무리 회의에서 대전 선언문이 채택이 되고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고 의장 요약문도 발표되면서 회의가 전체가 끝나가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결국은 이제 결과로 남는 것이 대전 선언문인데 대전 선언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전 선언문은 지금 제목은 글로벌 디지털 시대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문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한정된 재원, 한정된 사람 이런
모든 나라가 공통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 속에서 우리가 더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 문제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도전과 해적이 어떻게 이하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과학기술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사이언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 분야가 별로 또는 국가 간 지역별로는 칸막이화되어 있는 이런 오픈 현재 R&D 쪽에서 좀 더 뭐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만은 오픈 사이언스, 그러니까 리소스에 대한 사이언스, 데이터의 액세스에 대한 사이언스 또는 뭐 펀드레이징에 대한 사이언스 오픈까지 좀 더 개방적이고 투명한 그런 내용을 좀 원칙을 마련하고 이제 담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그 빅데이터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발전하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R&D의 연구 기간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뭐 그런 논의가 그런 필요성에 관한 얘기가 될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얘기는 논의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그 모니터링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R&D와 혁신에 대한 것들이 실제 또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려면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확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혁신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또 좀 많이 강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속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ECD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3D 프린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 생산 자본주의 사실은 그 시장 경제 자체를 크게 뒤흔들 만한 그런 요소들 지니고 있다. 그래서 차세대 생산 혁명에 대한 혁신 정책과 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뭐 오믹스 테크놀로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정밀 의학 문제에 있어서 기초 연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특히 또 많이 다양한 멀티 스테이크홀더 간의 협력이 좀 더 확장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국제 협력을 보면은 글로벌 이슈들이 한국과 한 지역의 이슈가 아니고 또 그들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공조가 체제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협력을 할 거고 뭐 어떻게 펀딩을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그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협력의 필요성이 될 거고요. 그래서 과학기술 국제협력 원칙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이 또 갱신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참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실 OECD의 원래 성격은 소멸한 선진국 클럽이었습니다만은 OECD가 결국은 이제 어느 나라가 뭐 선진국이다 아니다보다는 OECD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결국은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부의 증가와 전 세계 사람들의 편익의 어떤 증대 이게 이 목표에서 봤을 때 이제 개도국 참여를 좀 더 끌어들여야 된다. 좀 더 이분들을 모셔야겠다. 이 나라들을 파트너로 좀 초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참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 공조 체제 뭐 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베스트 프랙티스의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과학 자문에 대한 권고안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최임의 기대 효과를 뭐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11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그 회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자체로 한국에서 했던 것 자체만으로도 향후에 OECD에서 발간되는 과학기술 정책 보고서라든가 많은 또 개최된 회의에서 우리 대전 선언문의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상당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뭐 소위 말하는 우리 과학기술 외교의 하나의 족적으로 남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금방 말씀드린 아세안 국가들을 그 외에 또 아세안 이외에 전 세계 주요 그 개도국 리더들 국가들을 초빙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는 향후에 다른 OECD의 뭐 정보통신장관회의나 다른 장관회의에도 하나의 큰 좋은 어떤 사례가 될 것이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아세안을 초청하고 이런 것도 우리 한국 정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OECD라든가 회원국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과학기술의 이제 글로벌화 촉진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뭐 많은 우리 연구자들, 과학기술계 분들이 뭐 글로벌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일종의 이벤트, 이 이벤트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의 증진에 관한 매우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들이 토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에 계신 분들에게도 사실은 글로벌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대해서 더 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우리가 다양한 의견도 만들어지고 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 대전이 사실 우리 과학기술의 상징적인 수도이고 허브이고 이런데 특히 이제 이번 회의를 대전에서 함으로써 대전을 좀 빛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대전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는 대전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대전을 했는데 그 대전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뭐 사실은 그 참가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이 편한 데부터 시작해서 대전은 이렇게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의견들 이견들을 불식시킨 게 뭐냐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려면 과학기술의 산실에 가서 해야지 서울에서 하고 뭐 어디 다른 데서 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정말 과학기술 하겠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 놀러 온 게 아니고 무슨 스포츠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회의를 하러 오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정말 이런 대전과 같은 곳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전이 앞으로 과학기술의 어떤 대표 혁신 도시로서 자기 도시를 이렇게 홍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발표 마치기 전에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과학의 혁신 발전, 우리 한국의 발전, 그다음 글로벌 STI의 발전을 도모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이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소통이 돼야만이 그걸 어느 하나의 아이디어가 더 넓은 아이디어로, 더 깊은 아이디어로, 그리고 더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로 나아가서 실제 결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회의를 마련해 주신 스태프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